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2,500만 명으로 인도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만큼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여름 휴가철 중국의 워터파크 사진을 보면 정말 이게 휴가가 맞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어마어마한 중국인들 대부분이 국토의 동쪽과 남쪽 이 조그마한 지역에 대부분 몰려 산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중국의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는 자료 인데요. 보기만 해도 지역별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남동쪽 지역의 대부분이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500명이 넘지만 북서쪽 지역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50명은커녕 단 한 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땅덩이도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몰려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인구 밀집을 보여주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 선을 기점으로 오른쪽, 즉 중국 땅의 남동쪽에만 인구의 무려 94%인 약 13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선의 왼쪽인 북서쪽에는 중국 인구의 단 6%만 거주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심각한 인구 밀집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로 물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강인 황하강, 양쯔강, 한강이 있는 중국의 남동쪽과는 달리 북서쪽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대한 강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험난한 산맥들과 메마른 사막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인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강이 없다 보니 오래전부터 최근까지도 지하수를 사용해서 도시에 필요한 물 수요를 충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영상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세기 중반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인구는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인구에 넘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하수를 과하게 끌어다 쓰게 되었죠. 결국 지하수는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되었고 이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어 가다 보니 주변 지역들은 사막화까지 진행되었을 정도예요. 정말 총체적 난국인 상황. 이에 중국 정부는 이러다가는 정말 골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중국 북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2002년부터 시작된 남북 수조 사업이 그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하면 남동부 지역에 있는 양쯔강과 황하강 등에서 물을 끌어다가 영상처럼 엄청나게 긴 수로를 통해 물이 부족한 북서부 지역으로 옮기는 프로젝트예요. 중국 땅이 얼마나 큰데 그게 가능하긴 한가 싶죠.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만 무려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8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인데요.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전 국토가 사막이 될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 80조라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노동력으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데요. 그 결과 현재 동부, 중부, 서부 경로라고 불리는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3개의 경로를 대부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걸 해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기까지 한데요. 이 3개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중국 땅의 동쪽에는 동부 경로가 있습니다. 동부 경로는 2002년에 양쯔강을 끼고 있는 양저우시 근처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곳을 동부 경로의 시작점으로 정한 이유는 이곳에는 이미 양쯔강의 물을 징항대운하로 퍼올리는 양수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퍼올리기 위해 별도의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퍼올려진 물은 동부 경로의 수로를 통해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쯔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커다란 난관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양쯔강과 더불어 중국강의 양대 산맥인 황하강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와, 이 거대한 강을 뚫고 어떻게 지나가지 싶은데, 그런데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만리장성까지 쌓아 올렸을 정도로 막강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예 황하강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황하강에 양수장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커다란 강마저 뛰어넘어 수로를 북쪽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고 무려 15년 뒤인 2017년 수도인 베이징의 남동쪽에 국경을 접한 도시인 텐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완공되고 나서 이 동부 경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았더니 그 길이만 해도 자그마치 1100km나 됩니다. 이 길이를 보니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알 수 있죠. 또한 이 동부 경로가 북쪽 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이 1년에 무려 1조 리터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동부 경로를 통해 베이징은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도 물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천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죠. 다음으로 살펴볼 건 중앙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단장커우시에 있는 단장커우 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동부 경로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문제는 물을 퍼올리는 양수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에 물을 수로로 퍼올리려면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국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댐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단장커우 저수지에는 한강에 물을 가두어 놓는 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댐에 있는 한강물을 중앙경로와 서로를 연결하기로 한 겁니다. 댐의 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더 낮은 높이에 있는 중앙경로의 수로까지 그 높이차를 이용해 손쉽게 물을 이동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수로 공사를 시작한 중국 정부는 목표지인 베이징을 향해 공사를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도 역시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이 경로를 가로막은 강의 이름은 샤허강. 그래서 중국은 이번엔 강 밑이 아니라 강 위로 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강 위에 수도교, 즉 다리를 놓아버립니다. 그 다리의 길이만 해도 무려 12km. 12km면 세계적으로 길기로 유명한 인천대교의 해상 구간보다 조금 짧은 정도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렇게 중앙경로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넘어가며 2014년 드디어 목표지인 베이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경로의 총 길이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길이만 무려 1200km. 이제는 1000km가 우습게 들릴 정도인데요. 현재 중국은 이 중앙경로를 통해 북쪽 지역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경로만 봐도 정말 엄청나죠. 역시 중국 하면 스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앞서 살펴본 경로들을 압도할 만큼 미친 스케일의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서부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양쯔강과 헝하강을 연결하는 가장 기다란 수로와 터널을 만드는 게 그 계획이죠. 사실 이 경로가 가장 미친 스케일인 이유는 바로 이 경로가 티베트 고원을 지나기 때문인데요. 이 티베트 고원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고원의 높이만 해도 무려 4000m가 넘어요. 한라산 정상의 높이가 2000m가 조금 안 되니까 그 2배가 넘는 높이인 셈인데요. 심지어 이 티베트 고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에 수로를 놓으려면 구름 위에까지 물을 퍼올려 수로를 건설해야 하는 거죠. 물론 산을 엄청나게 깎아내거나 터널을 뚫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하고 기다란 산맥을 전부 뚫었다가는 고원 전체를 산사태나 집안 침하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서부 경로는 아직도 계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라도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모든 경로마다 멀쩡히 잘 흐르고 있던 강물을 퍼올리고 가만히 있던 산을 뚫고 땅을 계속 파내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예상대로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의 스케일 또한 프로젝트의 규모만큼이나 엄청난데요. 먼저 살펴볼 건 물 부족 문제입니다. 아니, 물이 부족해서 물을 공급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쪽에 물을 끌어다가 북서쪽에 공급하다 보니 기존의 남쪽 지역의 강들이 수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말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예로 중앙경로가 완공되고 나서 중국 한강의 물이 무려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의 주민들이 오히려 물 부족을 호소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무려 600개에 달하는 중국의 강들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게다가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로로 유입되는 산업 폐기물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한 예로 단장커우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중앙경로에는 스이엔과 같은 산업 도시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이 도시들의 제조기업들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을 옆에 있는 강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경로의 물은 바로 이 강물을 끌어다 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산업 폐기물들이 중앙경로의 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수로의 종착점인 베이징까지도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정화해주는 물 정화 시설이라도 많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러한 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앞서 살펴본 문제들 이외에도 바닷물 역류 문제, 동식물 생태 파괴 등등 남북 수조 사업은 여러가지 큰 부작용을 낳고 있죠. 지금까지 중국 북서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과 그 해결책인 남북 수조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 그 프로젝트 또한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데요. 중국 언론들은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부작용들이 너무도 커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한 서부 경로가 완성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